작은 서점. 첫 딸을 낳았을 때 엄마가 손녀를 보며 말했다. 너는 딸한테 예쁘다,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해줘. 자주 안아주고 입맞춤도 해주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 배우지 못해서 너희한테도 그렇게 못했어. 안녕하세요. 최은정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일주일 동안 진행을 맡은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괭이 부리말 아이들을 쓴 김중미 작가님의 첫 가족 에세이 엄마만 남은 김미자로 시작했습니다. 인지장애로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통해서 자신의 삶까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편집자의 방에서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인데요. 12월 3일 계엄의 밤, 여의도를 가득 메웠던 123인의 증언을 담은 책입니다. 12.3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KBS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작팀과 유종훈 PD가 썼고요. 출판사 이야기장수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책 받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서점의 모든 방송은 다시 듣기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요. 팟캐스트와 KBS 앱 콩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KBS 모바일 플레이어 콩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들의 전성시대를 맞이합니다. 편집자의 방. 김진영 대표님, 이현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가 이렇게 얼굴을 뵌 게 사실 아주 처음은 아닌데 제대로 인사 나눈 건 오늘이죠. 처음이죠. 여러 번 먼발치서 여러 번 저는 뵀는데. 네. 저도 그렇습니다. 머쓱합니다. 이렇게 되게 좀 전에 한 5분 전에 이제 명함 나누고 예, 저 장강명입니다. 이러고 나서 되게 친한 척 저희가 방송을 해야 됩니다. 저는 장강명 작가님과 이렇게 가까이 대화할 수 있는 날을 꿈꿨었는데 네. 오늘 그날이 왔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오늘 그럼 어떤 책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주제는 새해에 바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책에서 새해에 저희가 기대고 싶고 기대하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는 책을 골라왔는데요. 네. 제가 고른 책은 김중미 작가님의 엄마만 남은 김미자라는 책이고요. 네. 김중미 작가님이 신작이죠? 네, 김중미 작가님의 에세이 신작이고요. 네. 아마 김중미 작가님의 책은 괭이 부리말 아이들이라는 책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네. 이것은 굉장히 술술 재밌게 잘 읽히고 많은 분들이 읽었던 가족 소설이었는데 네. 이번 책은 김중미 작가님의 실제 가족 이야기입니다. 괭이 부리말 아이들이 사실 2000년대 초반에 나와가지고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다시 소개를 해드리는 것도 좀 민망하긴 한데 김중미 작가님 그래도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김중미 작가님은 저는 이번 책에 양력이 참 아름다운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사람과 동물에게 곁을 내어주고 공동체가 가진 힘을 믿으며 염치 있는 세상을 바라는 사람. 1963년 인천에서 태어나 1988년부터 인천 만석동에서 기찻길역 공부방을 열고 지역운동을 해왔다. 지금은 강화로 터전을 옮겨 농촌 공동체를 꾸려가며 기찻길역 작은 학교에 큰
이모로 살고 있다라고 쓰셨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보통은 작가로서의 이력을 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보면은 이런 공동체 활동, 사회 운동을 쭉 많이 해오셨어요. 아니 그리고 뭐 이렇게 작가 소개글 길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곁을 내어주고 인간과 네, 동물의 곁을 내어주고 공동체가 가진 힘을 믿는다라고. 염치 이런 단어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저는 김중미 작가님의 그 괜히 부림할 아이들이 네. 한 그 독서 프로그램에서 소개돼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김중미 작가님이 그때 그 책이 무려 200만 부가 팔렸는데요. 200만 부요? 네, 200만 부가 팔린 책인데 와우. 그 책의 인세를 이것은 내가 사적으로 쓰면 안 되는 돈이다라고 하셔서 본인의 공부방과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 다 쓰셨어요. 아, 인쇄를 그럼 전에 기부를 하셨습니까? 네, 기부를 하고 본인이 운영하는 공부방에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시기도 하고요. 저는 그냥 작가로만 쭉 사셔도 되는데 김중미 작가님은 이렇게 더불어 같이 사는 삶에 대해서 정말 위대한 사회 운동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네요. 이제는 그냥 단순히 작가가 아니라 네. 사회 어르신 같은 느낌이네요. 네. 200만 보면 제가 책 정가는 잘 모르겠지만 수십억 원 되는 거 아닙니까? 한 30억 원? 네. 어이구, 그게 당시 물가가 지금처럼 비싸지도 않았을 텐데. 네. 야. 그 책이 잘 된 것은, 온전히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네. 같이 써야 되는 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책이 그렇게 잘 되면, 내가 쓴 건데 조금 내가 쓰고 싶긴 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의 기반에 어떤 것이 있을까 되게 궁금했던 작가님이신데, 그 기반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번 책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공동체를 믿게 됐는지, 네. 그리고 염치 있는 세상을 왜 바라게 되었는지가 이번 책 그리고 김중미 작가님의 가족 이야기에 숨어 있습니다. 저희도 질 수 없죠. 엄마만 남은 김미자를 한 300만 부 팔리게 저희가 화제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테마가 네. 새해 바라는 것이잖아요. 네. 이제 이현실 편집자님은 엄마만 남은 김미자를 읽고 이런 걸 바랐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새해 저의 정말 소망이기도 한데요. 가족들과 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엄마랑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여기서 나오는 김중미 작가님의 어머니 김미자님이 네. 인지장애, 소위 치매라고 말하는 인지장애로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네. 그런 엄마와 김중미 작가님이 나누시는 대화가 이 책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대화가 너무 예쁩니다. 김중미 작가님은 소설에서도 논픽션에서도 참 대화를 잘 쓰신다. 그래서 저는 김중미 작가님의 대화체를 언제나 사랑해 왔는데 네. 여기서 엄마가 하는 말들이 너무 애틋하고 그래서 저도 엄마랑 많은 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새해 소망이 먼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 바라는 건,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 책의 편집자님이 이 책은 온기와 염치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신 것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사람에게 온기를 나눠주는 것,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살면서 내 것만 바라지 않고 네. 나누는 삶에 대해서 이 책에 담긴 어른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참 잔인한 병이잖아요. 네. 옆에 있어도 사람을 조금씩 네. 잃게 되는데 글 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멋있는 그런 활동인 것 같고 네. 단순히 이렇게 가족 에세이가 아니라 뭔가 염치라는 그런 화두가 들어가면서 뭔가 좀 무게도 좀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기 이 책에 단순히 이 어머니 김미자 여사님의 역사뿐 아니라 그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친할머니인 최허진님 외할머니인 정옥생님의 역사도 펼쳐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국 여성사가 이 가족 삶에 이렇게 녹아서 스며들어서 이렇게 보여질 텐데 이 할머니들은 어떤 분이셨나요? 이 책의 서두가 저는 정말 막 가슴 찢어질 듯 했는데요. 왜냐하면 네. 이 지금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의 이야기도 참 매력적이지만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네. 외할머니도 인지장애를 앓으셨어요. 슬프게도.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곳에서 발견이 되셨는데 그때 이렇게 보따리를 끌어안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지장애 앓으신 채로 집을 이제 네. 나가셨군요. 네.
보따리를 끌어안고 있었는데 거기에 본인의 인생사를 쫙 써놓은 소설을 평생 그렇게 보따리에 안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가족 몰래 쓰셨군요. 네. 소설가가 꿈이셨던 분이셨군요. 이러니 진짜 소설가인 김중미 작가님은 그 이야기가 얼마나 놀랍고 그 원고가 보고 싶으셨겠어요. 원고를 혹시 찾으셨나요? 그런데 정말 너무 슬프게도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가족들이 그걸 그냥 태웁니다. 아이고. 그래서 김중미 작가님은 꿈에서도 그 원고를 갖고 싶어 하셨는데, 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느껴졌던 게, 네. 모든 여성들 그리고 우리의 엄마들이 그런 보따리 같은 이야기를 다 안고 계실 텐데, 네. 그것들이 글이 되지 못하고 책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태워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김중미 작가님 처음에는 그 원고를 왜 나 몰래 이렇게 처리했어 라고 안타까워하다가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내가 이 엄마와 외할머니와 할머니의 역사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책을 쓰시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마도 그 보따리 속 원고를 보지는 못했으나 네. 저는 그 외할머니도 하늘나라에서 이 책을 보고 굉장히 흐뭇해하시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옥생 여사님의 그 몰래 소설을 써왔던 그 삶도 생각이 나고 네. 그거를 이제 잊힌 이야기를 글자가 되지 못한 이야기를 네. 글자로 남기는 김중미 작가님의 삶도 너무 멋있고 그 얘기를 해주시는 이렇게 의미를 담아가지고 해주시는 이현실 대표님 멋있으십니다. 그리고 참 많은 다양한 여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이 외할머니는 굉장히 가문을 이끄는 여장부 스타일이어서 참 많은 외부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 외할머니의 딸이었던 이 김중미 작가님의 어머니는 나는 이렇게 밖에서 일하지 않고 네. 자식들 곁에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 이래서 그런 엄마가 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해요.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네. 그게 딸들의 어떤 되게 고정 대사인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이제 친할머니는 문맹이신데 네. 늘 이웃들이 누가 찾아와도 밥상을 차려주는 우리네 할머니의 모습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네. 엄마의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런데 김중미 작가님은 또 다시 이제 엄마를 보고 나는 이렇게 나는 일하는 엄마가 돼야 되겠다라고 다시 또 생각을 그러면 김중미 작가님의 자녀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게 뭐 격세 유전인가요? 1대, 3대, 5대. 여기는 이제 글 쓰시고 좀 모양적인 스타일로 가시고. 네. 그래서 이 책 단 한 권인데 저는 사실 거의 토지 같은 대화 소설 같은 감동도 느꼈습니다. 지금 말씀으로만 듣는데도 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뿐 아니라 아버지의 역사도 나오고요. 저는 이 아버지도 굉장히 재밌는 분인 게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고 이런데 단칸방에 막 세로로 겹쳐 자고 이런 집인데 오르간을 그렇게 놓고 싶어 하셨대요. 오르간이요? 네. 오르간을 그렇게 사고 싶어 하신. 풍금 말고 오르간이요? 네, 오르간을 되게 두고 싶어 하셨던 이 아버지가 계셨고. 네.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김중미 작가님의 동생이 있었는데 네. 사람들은 이 동생 공부 잘한다라고 하면서 되게 훌륭한 대학에 갈 거라고 모두 기대를 했는데 학력고사를 잘 못 보거든요. 왜냐하면 동생은 나중에 이렇게 말을 했대요. 집안이 이렇게 어려운데 네. 어떤 나의 내면 의식에서 내가 그렇게 학력고사를 잘 보고 대학에 가면 집안에 근심이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못 빠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험을 치면서 등록금 걱정을 했었나 보군요. 네, 이 다양한 가족사가 펼쳐지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이야기가 너무나 이해가 되고요. 네. 또 이들과 닮은 혹은 또 다른 나의 가족들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어서 전 아까 장강명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책은 300만 부가 나가도 모자랄 감동을 품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역시 이야기 장수 이현실 대표님이시구나. 영업 진짜 잘하십니다. 당장 주문해야겠다. 대표님 그러면 이 책에서 새해 같이 듣고 싶은 문장 뭐 좀 낭독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
엄마와의 대화가 참 아름답고 인상적인 게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 한 대목 낭독 드리겠습니다. 네. 엄마는 우리가 면회하고 나올 때마다 묻는다. 다들 가요? 나만 여기 있어요? 응, 엄마 또 올게. 그러면 엄마는 몇 번이고 진짜 다시 올 건지 묻고 또 묻는다. 그러면서 힘없이 손을 흔들며 말한다. 기다릴게요. 엄마는 항상 나를 기다렸다. 언제나 엄마를 외롭게 두었으면서 여전히 엄마를 기다리게 한다. 나의 일을 포기하지 못하는 나는 이름조차 잊은 딸을, 아니 그리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엄마를 거기에 두고 이 글을 쓰고 있다. 요즘도 나는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 인지장애가 오기 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 엄마가 왜 그렇게 사랑 표현에 인색했는지 이제 온전히 이해한다. 엄마는 내게 늘 미안해했다. 그게 오히려 나를 올감해서 미안하다는 말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을 엄마의 마음을 깨달은 지금에야 내가 엄마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나는 딸로서 김중미, 김중미로서 나, 엄마로서의 김중미가 대립하지 않고 서로 균형을 잡아가도록 조율하려고 노력한다. 그중 어느 하나만을 나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부방 큰이모 김중미, 포도농부 김중미, 작가 김중미, 어느 한 가지가 무너지면 나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나는 그 모든 정체성이 통합된 내가 좋다. 그 분리와 통합이 자유로운 덕에 나는 엄마와 다르다. 이런 나를 있게 한 엄마가 무척 고맙다. 네. 멋집니다. 김미자 여사님은 지금 입원 중이시군요. 네. 그리고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계속 엄마와 대화하시면서 네, 책을 마무리하십니다. 제가 가진 여러 정체성들도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라디오 진행자로서 그 정체성도 있죠. 이렇게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말씀 나누는 시간이 너무 좋고 귀합니다. 김진영 대표님도 이 책 읽으시고 저기 뭐 문장 뽑아주신 거죠? 지금 낭독해 주실 부분 가져오신 거죠? 제가 어느 부분을 이현수 대표님이 낭독하실지 몰라서 두 부분을 가져왔는데 그중에 한 부분을 읽어주셨고. 아, 그래요? 두 분이 이렇게 잘 싱크로가. 겹쳐서. 네. 그래서 그 부분 너무 좋았습니다. 그 읽어주셨던 부분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저는 할머니의 세계, 엄마의 세계, 딸의 세계가 너무너무 궁금한데. 네. 우리 책을 읽어서 많이 알고 있지만 또 같이 살아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죠.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삶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절대 이 남자들이 알 수 없는 이 세계가 굉장히 저는 경이롭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부분은 이 책의 제목이랑 똑같은 산문이 나오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2024년 5월 엄마를 집에 모시고 와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시 요양원으로 데려다 드릴 때였다. 시골길을 가느라 차가 덜컹거리자 엄마가 자신의 휠체어를 잡고 있던 여동생 팔을 얼른 잡았다. 여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나 붙잡아주는 거야? 걱정돼서?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안 잡아주면 누가 잡아줘? 차에 함께 있던 우리가 누구인지 떠올리지 못하던 엄마였다. 그런데 순간 자신이 엄마라는 사실을 기억해낸 모양이었다. 집에서 함께 지낸 1박 2일 동안 엄마는 우리 사남매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자신이 엄마라는 것만큼은 자각하고 있었다. 엄마는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그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궁금해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소리내어 웃기도 했다. 먹을 것을 드리면 항상 우리부터 챙겼다. 다들 먹어야지. 먼저들 먹어. 그래야 나도 먹지. 모든 기억이 사라진 엄마에게 남은 유일한 정체성이 엄마라는 것이, 엄마만 남은 김미자 씨가 슬펐다. 네. 이 산문의 제목이 엄마만 남은 김미자라는 부분입니다. 울컥합니다. 네. 그리고 산문 제목도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제목의 의미를
잘 몰랐을 때도 너무 네. 제목을 잘 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요 산문을 읽으면서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네. 엄마만 남았다. 근데 엄마라는 존재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자식들이 제가 이렇게 영양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데도 크게 뭘 먹이려고 하시고 다른 어머니들도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모두 다 자기 자식들이 뭘 먹을까봐 그리고 다칠까봐 못 먹을까봐 이런 거 걱정하시고. 제 아버지도 등장하지만 네. 왜 엄마도 더 각별한 존재일까? 아버지들은 보통 이렇게 자식들 먹는 것까지는 큰 관심 없고 뭐 단칸방에 이렇게 오르간 드리고 싶어. 오르간 드리고 싶어 하시고. 저희 집에서도 저희 아이가 둘이 있는데 네. 저 나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 아내는 왜 우리 아이들한테 이토록 각별한 존재인가에 대한 생각도 막 들었어요. 아, 무슨 말씀을 저번에 저희가 네. 따님이 스튜디오에 같이 맞아요. 오셨는데 굉장히 존경하고 19살 있는 따님 모습.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저의 장래 희망은 엄마이고 싶은데 절대 불가능한 꿈 같아서. 엄마 같은 아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김중미 작가님은 엄마와 엄마들의 역사 속에서 지금 작가로 공부방과 농촌 공동체를 운영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남기셨고 그게 한 권의 책이 됐네요. 이현실 대표님은 이 책 읽으면서 엄마의 삶에서 물려받고 싶은 유산, 엄마의 삶에서 내 삶에 남기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아니면 그냥 난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어렸을 땐 그랬는데요. 저는 엄마가 너무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네. 엄마가 힘들게 살아온 게 싫어서 저는 꼭 이제 내가 재밌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근데 그 김중미 작가님이 이런 문장을 쓰셨거든요. 이 책에 엄마 곁이 아닌 세상으로 나갔던 이유는 엄마의 가난한 여성의 삶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랬는데 저는 예전에는 엄마의 가난을 참 미워하고 어떻게든 지우고 싶어 했는데 네. 지금은 저도 엄마가 가난한 여성으로서 혼자 저를 키워내신 그게 저한테도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엄마의 그 강인함도 그렇고 엄마의 슬픔도 그렇고 그게 저를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엄마가 참 말을 예쁘게 하거든요. 이 책에서도 엄마는 계속 내가 바보 같다. 난 고맙다는 말밖에 못한다. 이런 난데 계속 옆에 있으면 좋겠냐라고 하면 딸은 계속 말해줘요. 100살까지 이렇게 있어도 된다. 아무것도 못해도 된다. 막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네. 저도 엄마가 나이 들수록 참 엄마는 자꾸 순둥이가 되고 나는 자꾸 악바리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엄마의 이 순한 말 같은 거 엄마가 그냥 아침에 풀만 봐도 예뻐하고 강아지만 봐도 예뻐하고 네. 그리고 저는 싫어하지만 저는 내가 밥 뭐 먹었는지가 왜 이렇게 궁금하냐고 맨날 신경질 내는데 엄마가 그 끊임없이 같은 걸 궁금해하고 주변을 예뻐하고 이런 걸 되게 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 엄마들이 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닮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김미자 여사님도 모르고 이현실 대표님의 어머님도 모르지만 굉장히 말씀을 곱게 하시는 분이신 것 같고 되게 저희 어머니도 떠오르고 그러네요. 네. 나를 만든 가족의 이야기, 기억을 잃어가는 엄마의 시간을 글로 붙잡은 김중미 작가님의 에세이였습니다. 마음이 찡해지는 책 들고 와주셨는데요. 대표님, 이 책에 어울리는 노래 어떤 거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안치환님의 약수 들어가는 길인데요. 네. 제가 안치환님의 노래가 가사가 참 좋아서 많이 좋아하는데 네. 이 노래는 좀 슬퍼서 들을 때마다 많이 웁니다. 이 엄마가 아픈데 네.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서 약수라도 떠다 드려서 우리 엄마를 낫게 하고 싶은 아이고. 화자가 등장하는 노래예요. 네. 네, 두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이 들어보시고 좀 우셔도 됩니다. 안치환의 약수 들어가는 길 들어보겠습니다. 안치환 약수 들어가는 길 들으셨습니다. 편집자의 방, 새해에 바라는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해 처음으로 이제 책을 추천하는 시간이고 이현실 대표님이 들고 오신 엄마만 남은 김미자는 이제 나온 지 한 2달쯤 되는 신간이죠. 네. 근데 김진영 대표님 출간된 지 좀 몇 년 된 책을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이소영 작가님의 별것 아닌 선이라는 제목인데요. 네. 2021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5년 전 책을 들고 오신 네, 이유가? 네. 근데 사실은 지난 1년, 작년 한 해 동안 이 책을 소개하고 싶어갖고 네.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못 찾았어요. 아.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를 네. 우리 연실 대표님이 정하셨어요. 아. 새해 바라는 거 정하셨고 그 주제로 제가 이렇게 쭉 읽다가 내가 이미 읽은 책이 있구나. 마음이 하나 얄팍한 마음이 있었고 근데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로 신간 많이 소개했었는데 네. 오래된 책도 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책의 수명이 너무 짧잖아요. 네. 근데 좋은 책은 약간 세월을 다해서 멀리 갈 수 있는 책이니까. 저희가 뭐 뉴스도 아닌데 5년 전 책이라는 게 맞아요. 그렇게 오래된 책이 맞아요. 아닌데 이 책 소개 프로그램도 참 고민이 많을 거예요. 늘 신간 위주로만 맞습니다. 꾸려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읽어봤는데 다시 읽어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소개하고 싶었고 그리고 새해 바라는 것이라는 주제에도 이 선의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네. 두 분은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그 한 가지 이유는 제가 마지막에 얘기해 드리는 걸로 예, 마무리를 좀 하고 싶고요. 별로 궁금하지 않았는데 궁금하게 만드시네요. 네, 네. 마지막에 이유를 들었는데 시시하면 큰일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네. 이소영 작가님 어떤 네. 분이신가요? 이소영 작가님은 제주대학교에서 네. 사회교육과 그러니까 사범대학교에서 법을 가르치고 계세요. 네. 전 이게 되게 특이했는데 이분의 전공을 보니까 인권법, 법사회사, 법문학, 법철학 이런 걸 공부하셨고 네. 그리고 이분이 가르치는 과목을 보니까 법문학이라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법문학, 네. 법철학이라는 말은 몇 번 네. 들어보긴 했는데 네. 법문학 그런 저도 학술 분야가 있나 보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근데 이 보니까 법문학은 법철학을 구형하는 유용한 텍스트로서의 문학을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 속에 나타나는 법과 뭐 정의와 재판의 문제를 다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이 법학자가 쓴 글이지만 굉장히 문학적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굉장히 문학 텍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작가 프로필 보면서 좀 궁금한 점들이 네네. 있었거든요. 법 전공하셨는데 네. 사범대에서 가르치시고 가르치는 분야는 법문학이다 그러니까 네. 약간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했는데 네. 제가 그리고 이번에 SNS 글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굉장히 또 글 잘 쓰세요.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 글들을 너무 잘 쓰시는 법 전공하신 법 연구자 교수님이시라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못 읽은 책인데 네. 프롤로그에 나오는 일화가 굉장히 인상적인 모양이에요. 많은 분들이 언급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교수님이 교수로 일하고 계시는데 이 교수님이 되게 이게 성격이 굉장히 유하신 분 같아요. 어느 날은 학부생 한 명과 싸웁니다. 그래요? 네, 학부생 한 명과 막 싸우고 이제 교수님도 막 울고 학생도 막 울고 아니 그래서 교수님이 학부생이랑 싸울 일이 또 뭐가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갖고 그 일로 이제 막 싸우고 나서 네. 이제 서로 이제 회피하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시험 시간에 이 학부생이 시험 보는 시험 시간에 감독관으로 들어가게 되신 거죠. 네. 근데 감독관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막 보시고 딱 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저놈이 이러면서 컨닝이라도 하지 않나. 그 아이가 그 학생이 좀 난처한 일을 당해요. 그러니까 펜이 있었는데 펜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속으로는 이 교수님이 고소해하면서 자신의 펜을 꺼내서 네. 슬쩍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죠.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 학생이 어떻게 하고 나가나 이렇게 지켜봤는데 네. 이 학생이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한 채 펜을 교탁에 탁 올려놓고 싹 나가더래요. 네, 뭐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약간 그 청년도 좀 아이 청년이군요. 그래서 근데 보통은 이러면은 기분이 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 학생이 그 호의를 뭐 좀 받아주지 않고 그냥 나가버린 것 같아서. 근데 교수님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이 학생이 네가 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구나. 그러니까 딱 교수님이 그런 성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쓰는데 수줍은 예의 없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네. 이분은 너무 낯을 가리고 네. 아주 극아이라서 고맙다는 얘기를 못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난처해하면서 그냥 얼굴만 벌게 가지고 빨리 이렇게 회피해버리는 사람이었던 거죠. 아, 이게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연수 대표님은 공감 못 하시겠어요? 전혀 공감이 안 된다는 표정이시네요. 그것도 얘기하면 되지. 뭘 그걸 난처해. 이런 표정이시네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교수님이 그 학생에 대한 마음이 확 풀려요. 아, 저 학생이 나랑 같은 사람이구나. 같은 종류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볼이 빨갛고 내성적인 누군가의 빈틈을 알아보게 해준 얼굴 까맣고 내성적인 다른 누군가의 동일한 빈틈. 네. 그럴 때마다 생각하게 된다. 비록 학생들에게 카리스마 넘치는 역할 모델이나 근사한 멘토가 되어주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지닌 모종의 빈틈 덕분에 타인의 그것을 세심히 알아차리고 보듬어 줄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너야. 그래서 널 알아본단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교수님은 이런 교수님이 돼요. 아니, 저는 일화 자체는 네. 뭐 그냥 약간 좀 무덤덤하게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 학생 네. 그 참 그 버릇 없네, 뭐 버르장머리 없네 하고 들었는데 이게 이런 경우에 뭐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면은 좀 어색하긴 한데 이 저자분이 얘기하고 싶었던 그거 같아요. 굉장한 선의를 베푸거나 선의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여기 우리를 지탱해주는 아주 작고 사소한 호의에 대한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네. 이 책에는 그런 이야기와 에피소드를 아주 가득한 거죠. 이게 짧은 글인데도 아하 하는 순간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네. 내가 너야 하는 게 있었고 나의 빈틈이 네.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 네. 내가 뭐를 이제 멘토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빈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빈틈을 세심하게 알아볼 수 있다. 교수님이 이 작가님이 그런 얘기 종종 하시거든요. 아, 나는 카리스마 있는 교수는 못 될 것 같아. 이렇게 좌절하시는데. 근데 이런 교수님 되시는 거죠. 빈틈. 현명하시기도 네. 하고 좀 귀여운 교수님일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책 제목 그리고 일부의 제목이 별것 아닌 선의인데요. 네. 첫 번째 산문 제목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고요. 네.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문구인데요. 네. 그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소설의 제목입니다. 네. 그 대성당이라는 소설집에 들어있는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인데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 빵집 주인 이야기잖아요. 네. 빵집 주인이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아들의 생일 케이크라고 주문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케이크를 만들어놨는데 찾아가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막 전화를 하고 막 독촉을 하고 막 뭐라 그러고 근데 일주일 만에 부모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 부모의 관점에서 서술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계속 네. 전화가 오는데 뭐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전화가 와가지고 맞아요. 짜증이 이제 엄청 나가지고 빵집으로 쳐들어가죠. 가서 막 뭐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빵집 주인도 미안했겠죠. 네. 근데 이게 간 만든 롤 케이크를 아마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딱 이렇게 부모 그들에게 네. 딱 주고 그 장면에서 이 단편 소설이 딱 마무리되는데 네. 그 부모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한 위로를 받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 소설이. 독자도 위로받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괜히 빵도 먹고 싶어지고. 맞아요. 네. 롤케이크 이렇게 따뜻한 빵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에서 이 책의 제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제 이 작가님의 글에는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어떤 굉장한 어려운 점을 겪어갖고 펑펑 울면서 택시를 잡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크리스찬 이게 성당에 다니시는데 택시 기사님께 성당에 가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마침 택시 안에는 최악나게 재미있는 라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게 뭐 부조리극도 아니고. 근데 택시 기사님이 네. 볼륨을 일단 낮춥니다. 네. 볼륨을 싹 낮추더니 주파수를 막 돌려서 성가곡이 나오는 주파수를 딱 찾아서 틀어주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성당으로 가는 와중에 자신이 받은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로 이 책이 시작이 되는데 요런 아주 별것 아니지만 네. 우리가 베풀지만 우리도 잘 모르는 선의 또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사소한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탱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위로하는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에세이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빈틈의 중요성을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 얘기도 별것 아니어가지고 더 각별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히려 거기서 택시 기사님이
아유, 선생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아유, 무슨 일인데? 털어놔봐. 보통의 택시 기사님들은. 그러면 눈물 나오는 것도 이렇게 멈춰주고, 아니, 그 최양락 그냥 계속 들으면서 갈게요. 그냥 그걸로 라디오 볼륨 좀 높여주세요. 어쩌면 그 손님이 연설 대표님이었으면 그런 택시 기사님이 더 위로가 됐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 갑자기 그러세요? 마침 때마침. 이렇게. 이들은 그래요? 좀 그럴 때 이렇게 뭐 아베 마리아 같은 거 조용히 이제 듣고 그런 어떤 친구의 위로 받고 싶지. 그래요? 그렇군요. 이 책은 완전히 저 같은 아주 내향형 인간들이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는 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라디오 들으시는 내향형 청취자분들, 네, 내향형 인간을 위한 책입니다. 별것 아닌 선의. 내향형 인간들이 이렇게 기뻐한다기보다 위로를 받을 이런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어떤 좋았던 부분 한번 낭독 부탁드릴까요? 제가 전 조금만 있다가 하고 싶고요. 네.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전 또 왠지 김진영 대표님과 겹쳤을까 봐 걱정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네. 이들도 좋아할 만한 아름다운 문장이 있는데요. 이 책 내향형 인간뿐만 아니고 저처럼 외향형 인간들도 순간순간 딱 손을 멈추게 할 만한 아름다운 문장들이 진짜 별처럼 맞아요. 가득한 네. 책입니다. 진짜 외향형 인간답게 내향형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걸 허용을 안 하시는군요. 내향형 인간들 이 책을 감히 소유하려고? 같이 읽어요.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각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캄캄한데 버려졌다고 낙담했을 날들이 도리어 그들의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시절이었다. 당시엔 미처 알지 못했겠지만, 아니 인정할 수 없었겠지만, 잃어버린 대상에 대한 당위적인 그리움에 갇힌 채 무협소설 운운하며 애써 마음을 부정하던 그때 둘은 화양연화를 관통 중이었던 거다. 어두운 터널 끄트머리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깨닫는 듯하다. 어떤 의미에서 그 터널이야말로 찬란했음을. 그리움에 사로잡혀 뒤돌아보던 우리 머리 위로 반짝이던 순간들이 하늘의 별처럼 가득했었다는 사실을. 이 역시 훗날 또 다른 그리움으로 남을 것임을. 나는 안다. 끝이라 생각해온 어느 지점은 끝이 아니다. 거기에 빛나는 것들이 새로이 채워 넣어질 것이다. 두근거리며 기다릴 무엇이 더는 남아있지 않을 것만 같은 시기에도 우린 저마다 아름다운 시절을 하나 더 통과하는 중일 수도 있다. 어쩌면 오늘도 그럴지 모른다. 이소영 작가님이 법 전공하신 게 맞나요? 그게 그러게요. 어떻게 이런 네. 문장이 나오죠? 터널이야말로 찬란했음을. 네. 그리고 이 이소영 작가님이 이 한 언론사의 칼럼에서 되게 유명해지셨는데 네. 참 신문에서 팍팍하고 막 뭔가 판단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머리 복잡하게 하는 뉴스들 사이에서 저는 이런 문장을 만났을 때 정말 사람들이 충격적인 아름다움을 느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어떤 작고 사소한 선의,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두 분은 그런 경험 뭐 저희한테 지금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이런 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받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작년 연말과 연초에 출판사를 만들고 있는데 2주 동안 이제 그 지옥 같은 네, 시간이라고 한 거는 뭐 론칭 서점들 시간이군요. 계약하고 물류센터 답사가고 뭐 네. 아무튼 이런 일들, 일련의 일들을 지난 2주 동안 막 해야 되는데 제가 20년 넘게 출판계에 있었지만 모르는 일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 그렇군요. 네, 잘 모르는 일들. 네. 세금 계산서 어떻게 발행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직접 해보려면 뭐 이렇게 모르는 일이 많이 생기는군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이 정말 별것 아닌 선의는 아니고 정말 대단한 선의인 것 같은데, 제가 함께 일했던 이제 동료들이 제가 부르지 않아도 뭐 도와줄 거 없어요? 이렇게 해주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 서점에도 같이 가지고 뭐 이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코치해주는 사람들 뭐
이렇게 사소하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런 일들이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랑 이제 동행하면서 이제 듣는 얘기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너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친구도 그래요. 그러니까 선배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어쩌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서로 막 주고받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호의들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네. 아, 대표님 직장생활 굉장히 멋있게 하셨네요. 아유, 저 되게 사이 안 좋은 사람도 많고요, 지금. 네. 최근에 근데 그런 호의와 선의를 되게 잘 안 받고 있어서 네, 감사한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네. 괜히 작은 서점 직원으로서 제가 그냥 자랑스럽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이현실 대표님 뭐 이렇게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찰나의 별것 아닌 선의인데 네. 너무 큰 위로를 받았던 게 요새 겨울에 정말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풍경이 만두 가게에서 이렇게 김이 이러고 뭐라고 이렇게 피어오르면 저는 또 그냥 스쳐 지나가지 못하고 그 저는 앞에 붕어빵이요. 저는 그래갖고 딱 그 앞에 멈춰서서 제가 이렇게 김에 쌓여 있었는데 근데 또 그날 날이 되게 추워서 김에 쌓여 있으면서 또 제가 옷깃을 여미고 있는데 만두 가게 아주머니가 만두 사러 왔다가 감기 걸리면 큰일 나지 하면서 이렇게 난로 안으로 들어오라고 저를 질질 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방 나올 텐데 하면서도 난로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냥 뭐 밖에서 손님이니까 기다리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혹시라도 감기 걸릴까봐 저를 그 온기 쪽으로 끌어당겨주는 그 손짓이 너무 따뜻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이 미국 사람들은 온기를 롤빵으로 나누고 한국인들은 만두로 나눕니다. 서두에 김진영 대표님이 네. 이제 이 책을 선택하신 이유 세 가지 중에 세 번째는 끝부분에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죠. 네. 이제는 거의 끝나갈 시간이 돼서 들어보고 낭독과 싶습니다. 좀 함께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네. 우리 코너가 편집장의 방이잖아요. 네. 편집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 책의 에필로그는 되게 특이하게요. 이 작가님이 이 책의 기획자에게 보내는 편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기획자가 이 책이 출간되기 1년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게 이환이라는 편집자예요. 이환이 편집자. 저도 되게 좋아했던 편집자였는데 네. 그 편집자가 이 작가님에게 이 제안을 하고 이 작가님이 글을 이제 쓰기 힘들어 하실 때마다 위로도 하고 뭐 다독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원고를 쓰신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저는 이 편집장의 방이니까 편집자 이야기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바로 어제 그러니까 멀리 이제 한국이 싫어서 한국을 떠난 싫어서인가? 아무튼 한국을 떠난 친구가 있는데 옛 동료가 편집자였거든요. 편집자 동료. 근데 그 친구가 책을 만드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책 만드는 일 자체가 힘들었다기보다는 이 여러 환경들, 노동 환경들 뭐 이런 것들이 자신한테 너무 힘들었고 당분간은 이제 책 만드는 일을 안 하고 싶다 그러고 이제 따뜻한 나라에 가 살고 있는데 그 친구랑 메일을 주고받으면서도 저는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 책을 보면 편집자들이 되게 책의 이면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막 일을 하지만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비록 우리는 이게 세상을 떠나거나 업을 떠날 수 있지만 우리가 만든 책은 이렇게 계속 읽히고 기억되는 이런 것들이 저는 이 편집자의 방을 듣는 편집자들이 좀 위로를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책 골라왔고 이 마지막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기획 편집을 하셨으면 아마 이 작가님과 함께 책 방향도 같이 상의를 하고 원고 작업도 많이 교정 단계까지 하셨을 텐데 어떤 편지를 남겨주셨을지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칼럼 연재를 갓 시작하던 무렵이었어요. 신문지면에 어울리지 않아 한두 해 만에 막을 내릴 거라 예상했던 제 글을 읽고 선생님이 메일을 보내오셨지요. 우와, 내가 이런 제안을 받다니 신기했어요. 한 줄 한 줄 세세하게 쓰인 메일이라 곧장 답을 하지 못하고 적었다 지웠다 반복한 기억이 나요.
아직 초학인데 학술서와 성격이 다른 책의 저자가 된다는 게 겁이 나서 집필 방향과 기획을 중도에 몇 차례 바꾸느라 밀어닥치는 학교 일과 학회 일을 먼저 하느라 논문 마감과 강의 준비에 쫓기느라 책 작업을 미루고 또 미루었지요. 원고는 함께 다듬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잘 써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고 거칠게라도 한 꼬치씩 완성해보자 설득하셨는데 미숙한 상태의 글을 보여드리기 부끄럽다며 붙들고만 있었지요. 그러다 선생님이 만들어주시는 책의 저자가 되지 못한 채 지난 겨울 선생님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천상에 희망을 품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틀림없이 아름다운 곳으로 올라갈 테니 그곳에서 그이들을 다시 만나려면 오늘을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제망매가적인 믿음이라 쑥스럽지만요.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 말고도 제 글을 찾아 읽고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때로 부지불식간에 스스로 도덕적 우위에 선 양 착각하고 예상되는 비난에 대해 과도한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도 하고 별것 아닌데 도움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부풀리려는 유혹도 느꼈어요. 그렇게 얕은 사람이지요, 저는. 하지만 선생님이 발견해 주신 첫 마음을 아껴 간직할게요. 세상 안에서 살아가며 글쓰기가 허락될 시간 동안 잊지 않겠습니다. 양치기 저자가 약속을 지켰어요. 선생님의 다정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작업한 책을 세상에 내놓았거든요. 별것 아닌 선의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안고서 언젠가 훗날 거기로 갈게요. 그곳에서 평안하시기를. 편집자 이환희 선생님, 저와 선생님이 공동으로 믿는 신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환희 편집자님을 이제 직접 뵌 적은 없었는데 네. 공통의 지인은 많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최근 갑자기 이제 각별하게 느끼고 있는데 제가 가족이 지금 이제 병을 앓고 있는데 이환희 편집자님이 겪으신 병이랑 같은 병입니다. 네. 그 구체적인 병명까지는 몰랐는데 이환희 편집자님 그 부인인 이지은 편집자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네. 병이라고. 그 이후에 조금 뭐 글들이 이제 남아 있으니까 봤는데 아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품격 있는 그런 분이셨구나. 품격도 있었고 굉장히 밝았던 사람이에요. 네. 거의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네. 윤종신 팬클럽 회장이었고 네, 굉장히 좋아했던 편집자였습니다. 네. 부인인 그 이지은 편집자님도 축구도 하시고 네, 저의 동료였습니다. 네. 네. 동명이인 이지은 편집자님과는 제가 일을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네. 아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게 되네요. 네. 대표님 어떤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골라온 곡은 이하림님의 이 밤 우리들의 긴 여행이 시작되었네라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방송 끝내고 이제 밤이 막 깊어지는데 네. 우리 긴 여행을 우리가 소개해드린 책과 함께 좀 떠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바라는 것이라는 주제로 두 권을 만나봤습니다. 김중미 작가님의 엄마만 남은 김미자, 이소영 작가님의 별것 아닌 선의. 청취자 여러분들도 두 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자의 방 두 분 보내드리면서 작은 서점도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이하림님의 이 밤 우리들의 긴 여행이 시작되었네 들을게요. 고맙습니다.